네,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육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인 이제 각각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할로윈이나 탄화수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DDT, PCB, 톡사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화물, 개별 화물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러한 할로겐화 탄화수소 화물들이 어떻게 해양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오염원 소스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경로가 보면 대기로부터 온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살충제들이 육상에서 많이 이용되시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강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보다는 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다. 퍼센트로 따지면 대기로 들어오는 양이 거의 80에서 99%.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상에서 사용되어지더라도 이러한 물질들이 끝내는 강우나 그런 것에 씻겨서 강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사용 중에 휘발되어서 대기로 올라갔다가 대기에서 이제 다시 강우나 강수에 의해서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대기를 통한 이동이 주 경로가 된다. 80에서 90%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실제 벼농사에서 사용되어진 감마 HCH 이러한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 살충제는 99.6%. 그럼 뿌리면 끝내는 독성을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휘발되어져 가지고 대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DDT도 마찬가지로 98%가 4년이 휘발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충제를 뿌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에 살충제를 넣고 돌아다니면서 뿌립니다. 칙칙칙 뿌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살충제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 비행기가 육지에 딱 붙어서 달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떠서 뿌리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50% 정도는 아예 땅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하게 되고, 그 중에 상당량은 대기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또 이런 건조 지역, 우리나라는 사실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우리 육지를 내려다보면 하천 빼고는 대부분이 사람이 사는 도시 말고는 산이라든지 논, 밭, 주로 다 식물이 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특히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지역을 보면 아예 사막 땅 자체가 아주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건조지역, 사막화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서도 광계 용수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찌 되느냐, 살충제를 뿌리면은 그게 토양에 흡착되어지게 되고, 이 토양이 나중에 먼지 폭풍에 의해서 퍼지게 이동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먼지 폭풍이 날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아마 영화를 보시면 미션 임파서블인가 그런 영화 보면 그냥 이런 건조 지역에서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 뭐냐? 먼지 폭풍이 온다. 이런 거죠. 바로 피할 곳을 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토양에 붙어 있는 살충제들이 먼 거리 이동하게 된다. 당연하게 그것이 일부는 해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북대서양, 남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인디안 오션, 이렇게 해역별로 이러한 살충제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어진가, 연간 톤 이렇게 다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는, 자 들어보십시오. 해양으로 유기 오염물질, 이런 살충제들이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 대기로 퍼진단 말이고, 대기라고 하는 것은 해류 같은 경우는 이동이 느리지만 대기는 이동이 아주 빠릅니다. 끝내는 이게 육지에서 사용되어진 살충제들이 휘발되어져서 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그 대기는 대륙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끝내는 그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적도에서 사용되어진 살충제가 휘발되어지면 그것은 끝내는 대륙권의 어떤 이동에 의해서 남극 혹은 북극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DDT가 사용된 지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남극 드립은 당연하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죠. 당연히 남극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펭귄한테서도 검출이 되더라. 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 사용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직 적도 지역, 그 다음에 제3세계에서는 이런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어찌 되느냐? 휘발되어지고 이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휘발되어졌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다 보면 끝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남극 혹은 북극까지 갑니다. 그래서 남극에 사는 펭귄, 북극에 사는 북극곰에서도 이런 살충제가 검출되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지금은 이러한 할로겐이나 탄수화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이 농산물 같은 경우 보면 수입 과일, 수입 채소 이렇게 의외로 상당량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요. 특히 물가가 산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 그런 나라들은 살충제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농산물 혹은 수산물 수입 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수온이라든지 할로겐이나 탄화수소화물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도 보면 수입 수산물인가요? 수입 수산물 품질 검사원인가요? 이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표본으로 채취해가지고 그 속에 오염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유입된다면 당연하게 하천을 통해서도 유입이 됩니다. 이 대기 같은 경우는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이동되어 있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그 하천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천 앞에 하천에 살고 있는 지역에만 국제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염물, 살충제 같은 것들이 토양에 많이 묻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비가 적게 올 때는 물이 흙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로 나오겠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끝내는 이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표층을 따라서 토양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강물을 보면 갈색이 되죠, 그죠? 토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때 만약에 그 토양에 살충제가 많이 합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 예가 밑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사용되어진 곳에서 휘발되어지거나 사용되어진 곳에서 비가 와가지고 하천한테 수입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실제적으로 직접적 유입도 있습니다. 그냥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거기에서 있는 배출수에는 당연하게 살충제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정제 과정에서 불필요한 탄화수소 화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버렸습니다. 특히 해양에 버렸어요. 여기 몬트로스 케미컬이라고 하는 화학 이것은 이제 DDT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1949년부터 71년까지 DDT를 만들었는데 이 공장의 폐수에는 DDT가 엄청난 농도로 있다. 조사해봤더니 26톤 DDT 자체가 이만큼이나 쌓여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농도를 쟀더니 아마 여기 공장에 아마 열을 있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이 배출수가 나오는 것이 있고 배출수 나오는 곳 주변으로는 이렇게 고농도로 농도가 보면 100 ppm입니다. ppm 1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100 ppm 엄청난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도가 얼마냐 하면 ppm 단위가 아니고 ppb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보다 농도가 1000배에서 10만 배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벌써 1972년에 금지했는데 이렇게 공장에서 그냥 고농도로 배출하는 곳에서는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쪽 아까 말했던 그 공장 근처에 있는 하수처리장 유출수 앞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았더니 이런 물고기가 농어를 합니다.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농도가 얼마냐면요. 농도가 5 ppm 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ppm을 초과하는 게 몇 프로냐 했더니 이 물고기 봤더니 거의 뭐 50에서 80%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연도가 70에서 76, 77 최근으로 올수록 이 비율이 줄어들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5ppm 돼 있죠. 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인데 우리나라는 한국 의료에 쓰는 농도는 1 나노그램 퍼 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준치보다 우리나라는 한 5,000배 낮습니다.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었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도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산업 발달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산물질들, 살충제를 비롯해서 것을 많이 쓰고 그에 대한 관리가 얼마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하게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기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공해가 아주 심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수준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공장에서는 무려 82년까지 30년간 만들어졌고 당연하게 연구 결과 이러한 게 영향이 좀 많이 있더라 해서 끝낸 사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이 한번 해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해양으로 들어오면 이런 염소, 화학탄화수소 화합물, 뭐 DDT나 PCB 이런 화합물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끝내는 대기를 통해서건 하천을 통해서건 아니면 직접적으로 배출구를 통해서 해양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런 물질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입자에 흡착하게 됩니다. 흡착하게 돼서 바로 저층으로 깔아앉게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해수 표층은 그 두께가 수 마이크로에서 1mm 사이 이쪽에 막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에 있으면 해양의 표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는 진짜 얇은 막이 있는데 이 얇은 막은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산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방이란 말은 뭐죠? 기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물에 녹지 않아서 끝내는 입자 협착에서 깔아앉게 되는데 일부는 끝내는 표층에 있는 그 막에 이 막은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고농도로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표층.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층 같은 경우는 또다시 대기와 상호 교환이 현상수이기 때문에 대기 정도 다시 나갈 수도 있다. 들어왔다 들어오기도 하고 대기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해양에서 대기로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6-3에 보시면 이게 퇴적물에서의 깊이입니다. 퇴적물에서 이 표층이고 밑에 쌓여가지고 깊이 10cm, 깊이 20cm 이 말이에요. 이 슬러지 투기장인데 슬러지를 버리는 그 근처에서 퇴적물을 채집해서 농도를 쟀더니 과거는 몰라도 최근으로 올수록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슬러지에 그만큼 PCB라는 게 그만큼 많이 있다. 그래서 자, 생물학적 영향입니다. 먼저 분수길이 있어서 문제점. 예를 들어서 PCB 같은 경우는 제가 구조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PCB는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이라 해서 이걸 다 페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개가 있다. 여기에 염소가 한 개부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총 10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PCB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학식이 아니고 한 개 붙은 거, 두 개 붙은 거. 두 개 붙더라도 붙는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209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화합물들의 혼합체이다. 분석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PCB 상품명이 아르크로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PCB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분석하면 피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2학년 때 기기 분석을 배웠으면 기억할 겁니다. 이것은 매스 스펙트럼입니다. 질량 분석법을 이용해서 그 안에 어떠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피크 하나하나가 뭐냐? 화물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 PCB에는 어떤 상품을 분석했더니 그 안에는 PCB의 다양한 구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옛날에는 기기가 그렇게 많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많은 피크들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PCB뿐만 아니라 DDT라든지 그런 물질들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피크가 DDT인지 PCB인지 톱사핀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도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 시루 내에 70여 종의 PCB 화물이 존재해서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소수만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끝내는 뭐냐면 제대로 보면은 1965년이 되었어야 그나마 DDD, DDE 이런 것들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한 피크로 나왔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들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아무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PCB라든지 DDT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초기의 자료들은 전부 다 부정합니다. 특히 톡사펜 같은 경우는 1998년이 되었어야 드디어 분석이 가능하다. 사용한 것은 19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 분석 자체는 98년이 되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퓨란 이걸 분석하면 또 최근에 됐어요. 이것도 아마 거의 2000년이 다 되었어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아무튼 지금은 여기 있는 문제점들이 다 극복되어져서 심지어는 저희 실험실에서도 PCB나 할로겐화탄소수 화물, HCH, DDT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생체 내 저장과 축적 이러한 물질들은 끝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잔류성 유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체내에 들어왔을 때 분해도 잘 되지 않고 또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영양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의 지용성, 아까 저 위에서 말했죠. 이러한 물질들은 불용성. 불용성이라는 말은 물에 불용이라는 겁니다.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지방이 녹는다. 지방이 녹는다는 말은 뭐냐? 즉 이것을 지용성. 지방에 용이되는 성질이 있다. 지용성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성분들은 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는 다양하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체내에는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지만 적절한 운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끝내는 우리한테 섭취한 것은 그냥 섭취했던 그 지방은 그냥 지방 그 자체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지방 조직에 만약에 이러한 지용성 물질인 유기오일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방 조직에 고농도로 축적이 된다. 만약에 이런 게 있겠죠. 먹이가 불충분한 시기의 동물들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사용한다. 무슨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기에 허리나 그죠? 얼굴이나 목에 살이 많이 쪘다. 뚱뚱해졌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하면 끝내는 살이 빠지죠. 그때 뭐가 빠지죠? 지방이 빠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안 먹었다. 먹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조건 지방은
빠지게 됩니다. 왜 지방이 빠지느냐?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이 지방에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유기오염 물질, 어떤 독성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게 우리 체내 다른 곳으로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 결합되어 있던 게 녹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러다 보면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 당연하게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오염 물질들을 예를 들어서 그 생물을 상위 포식자가 먹어버렸다. 잡아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도 먹겠지만 그 지방에 축적되어져 있는 오염 물질도 그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또다시 상위 영양 단계 생물의 지방이 또다시 축적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생물 증폭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양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DDT, PCB라고 하는 오염 물질들이 점점 흡수되어지고 분해는 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은 되지 않고 농도가 높아진다. 생물 증폭이 일어난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냥 어떤 개체가 성장하면서 똑같은 개체가 성장하면서 농도가 커지더라.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생물 축적. 나이가 들수록 농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뭐냐? 먹이 단계. 새우를 잡아먹는 어떤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뭐 약간 더 큰 물고기.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북극곰. 그러니까 먹이 영양 단계에 따라서 농도가 더 높아지면 바이오 매그니피케이션. 이게 바로 생물 증폭 혹은 생물 확대라고 합니다. 생물 증폭. 책이 증폭이라고 했죠. 혹은 생물 확대라고 해요. 생물 농축.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이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다양한 생물 종이 있어요. 이게 조개, 새조개, 조개, 갯지렁이, 작은 새우, 가자미. 당연하게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먹이 영양 단계에서 약간 더 위로 갑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지죠. 그리고 이 보면 색깔이 다른데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화물, PCB, 뭐 HCH, 화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은 여기 이 종 같은 경우는 HCH라고 하는 게 높고, 그 다음에 깃들이 같은 경우는 의외로 PCB, 작은 새우도 PCB가 좀 높네요. 근데 가자미 같은 경우는 PCB,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런 종류가 특별히 높더라. 그리고 크게 보면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더 높아지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인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DDT를 갖다가 먹여봤더니 먹였을 때 이 가자미 조직 내에서 DDT가 어디에 제일 많이 존재하느냐 봤더니 브레인이 제일 많이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아간, 그 다음에 어디 조직에 따라 농도가 다 다르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얼마나 남아있느냐 했을 때 특히 뭐 황석기종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여주고 난 다음에 농도가 이만큼 됐는데 2개월 지나니까 그래도 한 이만큼 남아있더라. 2개월이 지나서 그만큼 뭐죠? 2개월 지나면 이렇게 남아있지만 만약에 이 물고기가 매일같이 DDT를 섭취한다고 해서 될까요? 근데는 계속 농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섭취하지 않으면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남아있죠. 2개월 지나더라도.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있지만 볼까요 한번? 이것은 제가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고래입니다. 고래의 나이가 35세까지 되어 있는데 고래를 잡아가지고 암수를 성별을 구분하고 그
그 다음에 그 고래의 유기주석 화합물, 유기주석 화합물, TBT입니다. TBT. 그럼 이게 PCB, DDT, 그죠? 우리가 공부한 거죠. 했더니 보시면 암컷입니다. 까만 것, 암컷, 하얀색, 수컷. 수컷 같은 경우는 농도가 증가해요. 이것은 증가하다가 이렇게. 그런데 암컷은 어떻게 되느냐? 암컷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쪽은 똑같네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런 거 보면 뭐냐? 아, 나이에 따라서 수컷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 그런데 이것은 증가하다가 일정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흡수되어지는 양이나 빠져나가는 양이 비슷하다. 대사되어지는 양이 비슷하다. 이것은 PCB나 DT는 배출되거나 분해되어지는 양이 워낙 작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수록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암컷의 경우에는 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감소합니다. 이 나이가 뭐냐? 성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시작하는 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출산을 하니까 태반 전이를 통해서 태아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모유 수유를 통해서 계속 애기한테 모유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포유를 줘서 젖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되느냐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실제 제가 조상기관이었지만 저희 실험실에서 똑같이 조상기관이면 어떤 종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왜 증가하느냐? 더 이상 출산을 못해요. 늙어가지고. 출산을 못하니까 다시 체내 농도가 증가하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활력이나 탄소수 화물의 경우에는 성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분포가 완전히 판이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오늘 그러면 이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